제2장 건널 수 없는 강. 해리의 논문 작업은 본 궤도에 들어갔다. 자료를 열심히 독파해 감으로써 새긴 카드도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이런 작업은 학생 혼자의 힘으로는 역시 힘들다. 지도교수의 조언과 지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해리의 논문을 지도하는 송인상 교수는 논문 지도에 별로 열성적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왠지 만사에 그렇게 열성적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인상 교수의 지도를 받겠다는 학생들이 줄을 서고 있다. 논문 지도 교수의 선택은 학생의 자유다. 그러므로 인기 있는 교수는 지도 교수 선택에 있어서 학생들이 줄을 서고 인기 없는 교수는 지도를 요청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송인상 교수는 별로 인기가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지도교수로 신청하는 학생들이 줄을 선다. 그것은 그의 약간은 핸섬한 외모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는 배우처럼 잘난 외모는 아니다. 그러나 그는 평소에 별말이 없고 언제나 우수에 찬 모습을 하고 있으며 어딘가를 응시하고 깊은 명상에 잠겨있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그의 조금은 남다른 외모 못지않게 그는 언어에 신중하고 남을 응시하는 버릇이 있다. 학생들을 대할 때도 그는 말없이 조용히 응시의 시선을 보내는 것이다. 그는 저명한 시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근간에 발표하는 시를 본 사람이 없었다. 그는 일테면 시를 쓰지 못하는 시인이다. 학생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그는 거의 독신자 생활을 한다. 부인이 있으나 식물인간으로 시골에 격리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소문은 믿을 바가 못 되었다. 학생들은 종종 자기들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교수들의 신상에 대하여 자기들 나름대로 추측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송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 천장에 CCTV를 설치해 놓고 자기 연구실을 드나드는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영상으로 남겨둔다는 소문도 퍼져 있었다. 학생들 간의 소문은 그야말로 뜬 소문일 경우가 허다하였다. 하여튼 송인상 교수의 신상에 대한 소문은 그가 뭔가 좀 남다른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어느 학생은 그가 새벽 4시에 학교에 출근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송 교수는 가끔가다 자신의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고 새벽에 사우나를 하러 간다고도 했다. 그 학생 자신이 직접 보았다고 주장하니 그것을 부정하기도 어려웠다. 하물며 표정 없는 등신 같은 얼굴을 한 부인을 업고 학교 뒤편 숲으로 연결된 언덕길을 걸어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는 학생도 있었다. 어느 날 송 교수가 조교를 통하여 해리를 자신의 연구실로 불렀다. 연구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문을 닫지 말고 거기 서 있어요. 보던 책에서 얼굴을 떼지 않은 채 송 교수는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다. 극도로 학생을 경계하는 자세이고 목소리였다. 길게 상대하지 않고 용무를 끝내겠다는 뜻이 여실히 드러났다. 자네의 지도교수 신청을 읽었는데 내가 적임자가 아니야. 박인출 교수가 적임자야. 우리 대학 학부를 졸업했지? 그럼요. 학부 다닐 때 교수님 강의를 3개나 들었어요. 박인출 교수님은 제가 쓰려는 논문과는 전혀 다른 전공으로 알고 있어요. 학생의 대답을 대단히 당돌하다고 생각하는 눈치다. 시를 전공하는 제가 시인이신 교수님을 지도교수로 신청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시를 쓰지 않아.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었는가? 시를 쓰시지 못하는 시인이신 교수님이 안타깝습니다. 교수님을 시를 쓰시는 시인으로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당돌한 학생의 발언에 송인상 교수는 그 우스어린 얼굴을 들어 가만히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자네가 학부에서 내 강의를 3개나 들었다는 사실 나는 잘 알고 있네. 그러나 대학원에서는 자네 논문의 지도교수가 될 수 없어. 그리고 나를 시를 쓰게 만들겠다고? 자네 너무 당돌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그런 권위의식에 젖어서 사고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고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사를 소신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저희 세대라고 믿습니다. 해리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말을 이어갔다.
그러는 한편 두 누나를 굴려 소문대로 과연 CCTV를 연구실 천장에 달아놓고 학생들의 행동을 체크하는지 살펴보았다. 그런 것이 매달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했다. 할 얘기를 다 했으니 이제 그만 내 연구실에서 나가주게. 나가라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기 강의를 세 강좌나 들은 학생을 이런 식으로 거절하시고 내쫓아버려도 되나요? 그러면 자네는 내가 자네를 어떻게 대해주기를 원하나? 교수님도 학교의 구성원 중에 한 분입니다. 학생인 우리도 학교 구성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하시지 마시고 좀 들어와 소파에라도 앉아라. 커피라도 한잔하고 싶으면 저기 포트가 있으니 물 끓여서 타 마시거라. 논문 지도는 당연히 내가 하겠다. 이 정도는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곧 학위를 받을 대학원생입니다. 허참, 자네 말이 맞군. 그래, 커피 마시고 싶으면 물 끓여 한 잔 타 마시게. 그리고 나도 한 잔 타 줄 수 있겠나? 네, 그렇게 하죠. 해리는 이 우수에 찬 젊지 않은 시인을 두려워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는 시대는 바뀌었고 어느 특정인의 권위의식은 사라진 것이다. 지금 그의 지도교수 거절에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수용과 거절은 그의 자유이지만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그것은 분명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학생은 자신의 전공에 가장 가까운 교수에게 논문 지도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해리는 천천히 보트에 전원을 넣어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스스로 생각해도 도가 지났을 정도로 당돌하다. 그러나 그녀는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았다. 그 순간에도 그녀는 자신을 낳아준 덕수 씨를 생각하는지도 몰랐다. 죄를 짓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애초에 그렇게 생겨먹은 것은 아니었다. 맞선이 싫어 연애라는 것을 해보고 나서 그렇게 변질되었을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해리는 그녀 자신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다. 송인상은 학생이 끓여다주는 커피에는 시선을 주지 않고 책만 보고 있었다. 그는 얼핏 보아 대단히 거만했다. 도무지 아나무인의 태도로 학생을 대하는 것이었다. 그의 이런 태도 탓이었을까? 진구 이수기가 한때 송인상 교수실에 무급조교로 일한 적이 있었는데 무슨 이유론지 그만둔 적이 있었다. 거듭 말하지만 자네의 논문 지도는 맡을 수 없네. 왜 그렇게 학생들과 거리를 두려고 하세요? 교수님 연구실에는 학생들의 접근을 거리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하물며 무슨 녹음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말까지 떠들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느끼기로는 교수님의 마음은 그 무관심하신 것 같은 태도와는 달리 대단히 성실하시고 학생들을 가까이 하시려는 것으로 느껴져요. 정말 CCTV와 비밀 녹음기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아무 대꾸 없이 조용히 커피를 마시던 송인상은 작심한 듯 말을 하였다. 그것은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하지만 그것이 설치되어 있다면 학생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야. 그럼 그것을 어디다가 쓰시려고 설치하신 거예요? 어차피 그것은 누군가를 감시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송인상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면서 등 의자에 몸을 기댔다. 그러고는 그윽한 시선으로 해리를 건너다 보았다. 말씀해 주세요. 그걸 왜 설치하시려고 하셨는지. 논문 지도 해두시지 않아도 좋아요. 다른 교수님에게 지도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논문 쓰기를 그만두면 되죠 뭐. 학위를 받지 않으면 되는 거죠. 소파의 한쪽에 깊게 내려앉은 해리의 무릎이 짧은 스커트의 단 밖으로 솟구쳐 더욱 탄력있고 아름다워 보였다. 그것은 나를 감시하기 위해서야. 말을 처음 배우는 사람처럼 그는 천천히 한 음절 한 음절 내뱉었다. 네? 세상에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는가? 해리는 놀라서 뛰는 가슴을 가까스로 진정시켰다. 세상에 수십억 명의 인간이 살아가고 그들이 다들 다르다고 하지만 이런 사람이 존재하는지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자기를 감시하기 위해서 CCTV와 녹음기를 설치한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
딱히 설치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커피를 다 마셨으면 나가주게. 알았습니다. 논문 지도를 받으려고 찾아온 학생을 이렇게 쫓아내는 교수님은 처음 보았어요. 무슨 말을 해도 할 수 없네. 논문 지도권은 이것으로 끝났으니 어서 나가주게. 커피까지 정해서 마셨잖나. 해리는 더 이상 자신이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 그것은 상대를 괴롭히는 일이다. 자신을 그 정도라도 대해준 것에 감사해야 할 것만 같았다. 제가 교수님을 너무 괴롭힌 것 같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논문을 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논문을 포기하든지 혼자서 엉터리로 논문을 쓸 수밖에 없을 것만 같습니다. 송인상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연구실을 나서는 해리를 건너다 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능력으로 송인상 교수로 하여금 시를 쓰게 하겠다는 말을 했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를 학문을 강의하는 교수로 보지 않고 한 사람의 시인으로 본 탓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한 사람의 남자로 보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남자에 대한 신비감은 거의 없다. 경우와의 그 지독한 사건을 겪으면서 남자에 대한 혐오감과 모멸감만이 가슴 가득할 뿐이다. 조금 건방진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자기에게는 지금 이 순간 남자에 대한 환상은 없는 것 같았다. 더더구나 남자에 대한 두려움 같은 감정은 거의 없는 듯이 느껴진다. 꼭 경우와의 사건이 있어서가 아닐지도 모른다. 인간 만사에, 특히 여자 관계에 전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이덕수의 딸이 아닌가. 하기야 덕수는 여자 관계에서만 유아독존이 아니다. 인생 만사에 그는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할 만큼 근거 없는 자신감에 차 있다. 그는 자신을 초능력자로 알고 있다. 자신이 해서 안 되는 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다음 주에 조교가 전화를 했다. 이혜리 씨죠? 송인상 교수님께서 석사 논문의 지도교수를 수락하셨습니다. 해리는 무슨 말을 잊지 못했다. 너무나 뜻밖이었다. 지도교수의 수락 사인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주 내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네. 논문 쓰기를 포기할 정도로 마음이 굳어있던 해리였다.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설치했다는 송인상 교수가 아니던가. 해리는 다시 한번 사람은 정말 알 수 없는 존재이며 그가 시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해리는 수락 사인을 받기 위해 재차 송 교수의 연구실을 방문했다. 문을 열어놓고 그 자리에 서 있게. 거기서 용건을 말하게. 지도교수 수락의 사인을 받으러 왔습니다. 서류를 가지고 왔어요? 이리로 가지고 오세요. 석사학위 논문의 질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있어요. 잘 쓴 석사학위 논문은 정식 학술 논문으로 인정되고 국제적인 학술지에 실리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석사학위가 오히려 박사학위를 뺨칠 정도로 독창적일 때가 있어요. 박사학위는 석사학위를 더욱 심화시키는 정도로 보면 됩니다. 전번에 제가 너무 때를 써서 죄송했어요. 사과드립니다. 그런 말 할 필요 없네. 사인을 받았잖아. 어서 가서 공부하게. 송인상 교수는 싸늘하게 말했다. 연구실을 나와서 교정을 걷다가 해리는 학과 클래스메이트인 희숙이를 만났다. 희숙이는 한때 한 학기 동안 송인상 교수의 연구실 개인 조교를 한 적이 있었다. 해리는 자신의 논문 지도 교수권으로 희숙을 만나서 송 교수의 성향에 대해서 상의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문제이고 밖으로 불거진 어떤 사건도 없었다. 지도교수 신청을 냈으나 거절되었다가 다시금 재조정된 것뿐이었다. 희숙이는 학부 재학 시절에 송 교수를 좋아하고 흠모했던 편이었다. 그것은 그냥 학생으로서 어느 교수에 대한 일반적인 선호의 감정이었다. 어느 학생이나 어느 특정의 교수를 더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게 마련이다. 희숙의 경우는 그것이 조금 두드러져 송 교수를 따라서 시도 쓰고 결국 그의 추천으로 시인으로 데뷔까지 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희숙은 그의 연구실에서 무급조교로 일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다였다. 더 이상 무슨 일이 있을 수 없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어떤 형태로든 그들만의 특이한 감정관계가 성립하기 마련이다. 그것은 천사람이면 천사람 다 틀리기 마련이다. 우주 만물을 느끼는 인간의 감각은 다 다르기 때문이다. 해리는 여고 3년과 대학 학부 4년을 같이 다닌 희숙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둘은 자매처럼 친하게 되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별별 희한한 일이 다 있을 정도로 깊은 친밀감이 조성되어 있었다. 한때 경호가 해리에게 미쳐서 날뛸 때 그의 진심을 시험하기 위해 해리의 요청으로 희숙이가 그를 적극적으로 유혹해보기로 한 적도 있었다. 여자란 묘한 구석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외골수로 빠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어느 날 희숙은 송 교수로부터 갑자기 내일부터 연구실에 나오지 말라는 부탁을 들었다. 제가 뭘 잘못 모신 게 있나요? 그런 건 절대 아니야. 그냥 이제 혼자 있고 싶을 뿐이야. 열심히 일하는 자네에게 아무런 보수를 주지 못해 미안하기도 하고. 혹시 친구들이 찾아와서 교수님 사색을 방해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찾아온 친구라야 해리 단 한 사람뿐이었다. 무슨 별다른 말은 없었지만 송인상 교수는 해리의 자기 연구실 방문에 유달리 신경을 쓰는 눈치였다. 섬세한 시인적인 감각을 가진 희숙이가 그걸 눈치채지 못하겠는가. 어떤 날은 그가 출근길에 아름다운 장미꽃을 한 다발 사 가지고 와서 예쁜 화병에 꽂아주기를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고는 누군가가 자기 연구실을 방문해 주기를 기다리는 눈치였다. 이러한 것은 어디까지나 희숙의 추측이지 송인상 교수 자신이 무슨 감정이나 의사표시를 말로 한 적은 전혀 없었다. 희숙과 해리는 오래간만이라고 길 건너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셨다. 축하한다. 교수님이 내 논문 지도를 수락하셨다고? 어디서 들었어? 꼬아조교에게서 들었어. 선생님은 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신경질을 부리는지 모르겠어. 다른 학생들 것은 검토도 해보지 않고 도장을 조교에게 맡겨놓고 꽝꽝 찍으시면서.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 내가 모셔봐서 알지만 정말 종잡을 수 없이 깊은 내면의 세계를 가지신 분이야. 그런데다가 사모님마저 불치병으로 소용되어 있으니 도무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 도리가 없더라. 이번 내 논문 지도 교수 거는 나는 안 될 줄 알았어. 그렇게 딱 잡아떼더니 하룻밤 사이에 오케이로 변했잖아. 내가 느끼기로 선생님은 너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나를 두려워하실 게 뭐 있어? 너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거야. 교수지만 본질은 시인이야. 어쩐지 그런 느낌이 들어. 내가 가장 잘 알지 않니?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간 감정의 교류라는 거. 어머, 너 별소리 다 한다 얘. 무슨 그런 회개한 소리를. 두 사람 사이에 감정의 교류라니? 말도 안 돼. 차 한 잔 한 적 없어야. 이런 강한 발언을 하고 있는 해리는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었다. 얼마 전 송인상 교수를 찾아간 자신은 벌써 그와 수많은 내면의 대화를 나눈 후라는 생각이 들었다. 뭔지 알 수 없었지만 해리는 그에 대해 정말 알 수 없는 어떤 자신감 같은 것이 있었다. 그날 보기 좋게 거절을 당했지만 어떤 경로를 통하든 결국 자기는 송 교수의 논문 지도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이유 없는 심증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희숙이가 말하는 감정의 교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람의 길은 죽음을 향하는 길이고 여자의 길은 남자를 향하는 길이다. 자신이 송인상 교수의 논문 지도를 희구하는 마음이 굳이 논문 때문일까 하는 자문을 자신에게 해보는 해리였다. 그러나 그런 자신의 심리의 향로를 누구에게든 밝힐 수는 없었다. 하기야 자신도 잘 모르는 일이다. 그녀는 죽음으로 가기 전에 일단은 남자에게로의 길을 가야 한다는 자기 암시를 강하게 받고 있었다. 경호에의 접근도 그것의 하나였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것은 비참한 결과만을 낳았다. 그는 남자지만 자신이 가까이 가고 싶은 진정한 남자는 아니었다. 한번 불붙으면 끄지 못하는 영혼의 소유자가 해리다. 그녀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성격을 가진 덕수의 딸이다. 아버지의 DNA를 딸이 그대로 전수받은 것일까? 해리는 자신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집에 가만히 있어도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있어도, 산길을 걷고 있어도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뜨거운 불길 같은 것을 느낀다. 진정한 남자를 만날 수 있으리라. 누군지는 모르지만 언제나 이런 생각을 하는 해리다. 남자는 해리 자신이 가지지 않은 그들만의 어떤 고상하고 고매한 무엇을 가지고 있는 듯이 느껴지는 것이다. 이것을 자연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해리의 성향 혹은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가을로 접어들어 논문이 막바지를 향해 모양새를 갖추어 가고 있었다. 그런데 송 교수가 좀처럼 학교에 잘 나타나지 않았다. 2학기가 개강되고 나서 그는 휴직에 들어갔다. 조교의 이야기로는 부인의 병환이 심해져서 한 학기를 휴직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그의 밑에서 논문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야단이 났다. 한 학기가 될지 두 학기가 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사람의 병이란 언제 낫는다고 단언할 수 없다. 논문을 지도하는 사람에게는 한 학기 혹은 두 학기가 별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논문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한 학기 혹은 두 학기가 대단히 중요하다. 학위가 있어야 취직도 하고 강의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희숙이와 상의했다. 그러면 너 말이야, 교수님 댁으로 찾아가 봐. 집 찾기가 좀 힘들기는 한데 그 수밖에 없어. 찾기가 힘들다기보다도 가기가 힘들어. 무슨 소리야? 못 알아듣겠다, 내 말 뜻을. 선생님 집은 물론 아파트지만 자동차가 올라가지 못해. 축대이 높은 데 위치하고 있어서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해. 처음 간 사람은 등골에 땀이 난다고. 희숙은 송 교수 아파트까지 해리와 동행하기로 했다. 희숙이가 가르쳐주는 대로 차를 몰아보니 과연 하는 탄성이 일었다. 야산 둔덕에 아파트가 세워져 있는데 둔덕의 자유에 꽉 차게 높다란 축대가 구축되어 있고 그것이 너무 높아서 밑에서 옆으로 찾기를 내기가 불가능해 보였다. 저 계단이 330개래. 어머, 높아도 너무 높다 얘. 그래도 선생님은 차 운전을 안 하시니 계단을 걸어 내려오시고 걸어 올라가시는 형편이야. 아파트 뒤편으로 찾길이 있기는 한데 경사가 급하고 오래된 동네를 통과하기 때문에 길이 아주 좁고 꼬불꼬불해서 잘 이용들 안 하시나 봐. 그런 점이 있었구나. 선생님 왜 그런 불편한 데 사실까? 가정 형편 따라 아파트가 결정되는 것 아냐? 선생님 가난한 고학생 출신이었다나? 선생님 사모님 병석에 계시는 것은 알고 있지? 무슨 병인지 아니? 몰라. 근무력증이라나? 뭐라더라 영어로? 그게 루게릭병이랬어. 팔다리, 목, 눈 근육에 주로 무력증이 나타난대. 영국의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앓는 병이 바로 그거지. 희수가 너 별것을 다 한다 야. 과연 희숙이가 일러준 대로 거대한 아파트가 드높은 옹벽 위에 들어서 있었다. 그 언덕 밑에 차가 멈췄다. 주차장이었다. 서쪽으로 기우는 햇살을 받아 아파트 유리문들의 일부분은 찬란하게 반사광을 발했다. 해리야, 오늘은 내가 길을 몰라서 내가 가르쳐 주려고 따라온 거야. 지도교수와 지도받는 학생과의 사이에는 그 나름의 분위기가 있는 거야. 난 이제 걸어서 내려갈 테니 저기 공터에 차를 세워라. 어머, 저기 계단에 선생님이 걸어 내려오시고 있어. 저기 좀 봐. 주차한 후에 희숙이 가리키는 대로 시선을 주니 과연 머리털을 한껏 이마 쪽으로 내려뜨린 송인상 교수가 천천히 그 높은 계단을 걸어 내려오고 있었다. 논문 지도 받는 학생을 집으로 받아줄 수 없는 그의 입장이 이해가 되었다. 두 학생은 선생에게 나란히 고개 숙여 인사를 했다. 이 험한 데를 다 찾아오고 미안하네. 1시간 정도 가능하니 저 아래로 내려가서 차나 한잔하면서 이야기하지. 송 교수가 앞장을 섰다. 아마도 부인을 누구에겐가 잠시 맡겨놓은 것 같았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야산 아래 동네의 골목에 들어선 카페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갑자기 튀어나온 탓인지 송 교수는 옷차림이나 머리털이 잘 정돈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가지고 온 봉투를 열고 전번 해리가 제출한 논문의 한 꼭지를 탁자 위에 내놓았다. 이것이 제 5장인가? 부족한 부분을 내가 페이지마다 적어놓았고 보충해서 읽어야 할 책을 적어놓았네. 지적된 책을 다 읽고 그 부분의 인용문을 좀 더 강화해야 논리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네.
그 책이 대학 도서관에는 없는 것 같았어요.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있어요. 내가 본 적이 있네. 대담이 끝나고 송인상은 해리를 그녀의 승용차까지 바래다 주었다. 잘 가라고 인사말까지 했다. 해리는 그가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 연구실에 이상스런 기기까지 설치해 놓았다더니 과연 괴이한 성격의 사람이다 하는 탄성이 소리 없이 내면에서 일었다. 해리는 여자의 본능적인 직감으로 자기를 향해 걸어오고 있는 그의 발걸음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어쩌겠는가? 그것은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이다. 인간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 본능의 감각이다. 여자는 남자를 향해 걷고 남자는 여자를 향해 걷는다. 이것이 이들이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의 계곡에 이르기 전까지의 인간으로서의 행로이다. 여학생들에 대한 남성 교수들의 성추행 주장을 증거를 들어 반박하려는 의도로 설치되는 것이 바로 이 CCTV 기기이다. 그렇다면 송 교수는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 기기를 설치했다고 했으니 말이 좀 이상해진다. 그러나 금방 확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한 달에 한 번꼴로 해리는 이런 식으로 송인상 교수의 논문 지도를 받았다. 어느 날 차를 주차장에 주차하고 아랫동네 단골로 다니는 카페에서 송 교수를 기다렸으나 1시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려니 생각하고 기다리다가 해리는 하는 수 없이 자리를 떴다. 1시간이나 기다렸으니 자신이 할 일은 다 한 것 같았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법이다. 주차장으로 올라가 차에 시동을 걸려는 순간 이제 황혼이 가득 들어찬 드넓은 주차장 동쪽 계단에 힘없이 늘어진 여인을 등에 업은 송인상 교수가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걸어 내려오고 있는 장면이 시야에 들어왔다. 위급 상황 아니면 산책을 하기 위함인 것 같았다. 해리는 잠시 주저하다가 차를 계단 쪽으로 몰았다. 그러곤 그들 앞에 차를 세우고 차 밖으로 나왔다. 아니, 이 사람 아직 또 가지 않았나? 내가 기다리지 말라는 말을 할 겨를이 없었어. 1시간 이상이 흘렀는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냥 책 보고 있었어요. 어서 사모님을 차에 태우세요. 해리는 차의 뒷문을 열었다. 여기서 병원이 멀지 않아요. 그냥 걸어가도 되는 거리야. 마침 제가 태워다 드리겠어요. 사양하시지 마세요. 해리가 열린 차문의 반대편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서 송 교수의 등판에서 내려진 환자를 받아 안았다. 부인은 병세가 상당한 듯 했다. 잘 기신을 하지 못했다. 환자를 차 안으로 들이는 과정에서 해리는 자신도 모르게 송 교수의 손과 팔뚝과 몇 차례 부딪혔다. 이를 데 없이 부드럽고 섬세했다. 옛날과 달라서 요즘 세상에 고학으로 공부하여 교수까지 되기는 아주 어렵다. 건국 초기 학문의 세계가 아직 덜 성숙했을 때는 그것이 가능했다. 어느 정도 공부하면 곧바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분야가 다 그렇지만 특히 학문 분야는 심화를 거듭하여 절대적으로 국제적인 수준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석박사 과정을 통하여 10년 이상 공부하여야 한다. 요즘 같은 스피드 시대에 누가 그런 투자를 하겠는가? 그래서 미국 같은 산업 국가에서는 교수라는 직업이 인기가 없다. 투자에 비해 결실이 너무 적다. 그나마 아주 늦게 찾아온다. 일단 자리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계속 공부하여 업적을 쌓아야 한다. 누가 이런 고달픈 직업을 가지려 하겠는가? 사람은 누구나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고 한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죽어도 이 직업에서 진정한 삶의 보람 같은 것을 찾으려는 자들이 있다. 늦게 그리고 적게 찾아오는 결실이지만 그 세계에는 독창성과 자유가 기다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테면 해리 같은 사람이 그런 부류이다. 교수님, 앞으로 사모님 병원 가실 때 저를 불러주세요. 아파트 뒤편으로 찻길이 있다면서요? 아프신 분을 업고 계단을 걸어 내려오시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인상은 대꾸가 없었다. 오늘 정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가장 내밀한 가정 형편을 학생에게 들켜버렸다는 듯이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다. 주체한 부인의 얼굴에는 시종 표정이 없었다. 환자다운 괴로움만이 가득히 피어있을 뿐이었다. 그 길은 사람들이 잘 이용하지 않아요. 그래도 차로 가면 훨씬 쉽죠.
시간도 걸리지 않고 거리가 돌아간다고 해도 차로 가면 금방이에요. 두고 봅시다. 송인상의 대답은 신통치 않았다. 그러나 거부는 아니었다. 그날 이후로 해리는 대여섯 차례 이들을 태우고 병원행을 했다. 세월이 흐르는 사이 이 일로 인해 송인상과 해리는 부쩍 가까워졌다. 해리의 논문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 대학원 학생 전원이 설악산으로 1박 2일 종강기념 여행을 떠났다. 송인상은 휴직 상태였지만 논문 지도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 게스트로 참여하였다. 그는 성격이 빡빡하여 학생들에게 큰 인기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그의 존재를 잊지 않았다. 그의 인간으로서의 성실성과 학문을 대하는 열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눈 덮인 설악산은 절경이었다. 설악산의 사계절 중에서 겨울 풍경이 제일이라는 말이 실감났다. 눈 덮인 명산의 풍경은 찾아온 겨울 나그네들에게 별세계에 온 듯한 감각을 한껏 안겨주었다. 하룻밤 자고 떠나야 하는 이곳이지만 이들에게 낯설고 환상적인 분위기에 한껏 젖게 했다. 건금성에 올라 지금 막 서쪽으로 기우는 짧은 겨울 햇살 속에 울산 바위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게 되었다. 울산 바위를 배경으로 한 줄로 서세요. 남학생 한 사람이 스마트폰을 들고 포즈를 취했다. 자자, 이리로 보세요. 치즈 하세요. 치즈. 다들 기막힌 명산의 눈 풍경에 정신을 잃었다. 해리는 줄을 서다가 보니 우연히 송인상의 옆자리에 서게 되었다. 스마트폰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사람은 계속 포즈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 순간이었다. 알 수 없는 손이 해리의 손을 부드럽게 끌어쥐는 것이었다. 손의 뜨거움이 전해졌다. 해리는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하다가 그 손의 주인공이 송인상임을 깨달았다.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시간이 흘렀다. 사진을 찍은 학생은 거듭하여 다시 한 번을 불렀다. 자연 송인상이 해리의 손을 잡고 있는 시간은 연장되었다. 3, 40초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이윽고 그의 손이 풀어졌다. 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했던 학생들이 흩어졌다. 건금성 위 바위산 쪽으로 잠시 등산을 한다고들 출발했다. 한참을 올라가다 보니 송 교수가 보이지 않았다. 너무 힘들어서 건금성 휴게소에서 쉰다고 했어. 우리 보고 다녀오래. 커피 마시면서 기다리겠다고 했어. 해리는 바위산을 오르다가 다리가 휘청거리고 호흡이 빨라졌다. 얼굴이 상기되었다. 야 해리야, 너 안되겠다. 너도 내려가서 쉬어라. 무리하면 큰일 난다. 그러면 그대로 지옥행이야. 억지로 할 게 따로 있지. 등산은 절대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뭐 등산이야. 그냥 바위산 위를 산보하는 거지. 해리는 억지를 부렸으나 소용없었다. 동료들의 권유를 받아들이는 도리밖에 없었다. 건금성 입구에 있는 유리로 된 커피숍으로 들어갔더니 송 교수가 혼자서 넋을 잃고 울산 바위를 바라보고 있었다. 신비스러운 바위에는 넘어가는 햇살의 산형이 드리워져 그 윤곽이 흐릿했다. 다가오는 해리를 보고 송인상이 가벼운 탄성을 발했다. 커피는 드셨을 것 같아서 생강차를 한 잔 더 시켰어요. 고맙구만. 송인상은 해리에게 존댓말을 쓰기도 하고 하게투의 반 높임말을 쓰기도 하고 덜어는 하대의 말을 쓰기도 한다. 대중이 없다. 그의 마음이 언제나 똑같지 않다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은 각기 커피와 생강차를 마시면서 거대한 산악에 드리워진 정적과 그것을 비집고 스며드는 신비스러운 오후의 황금 햇살을 감상하고 있었다. 조금 전 사진 찍을 때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실수를 하시더군요. 그는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만사의 머뭇거림이나 후회 같은 것은 없는 해리의 성격이다. 사제지간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회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해리에게는 그런 것은 조금도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CCTV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의 시선이 있었는데도 용기를 내셨더군요. 아마도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시인이시라 별 수 없구나 생각했습니다. 내민 내 손을 도끼로 찍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고는 못 베겼을 거야. 저는 제 앞에서 무너지는 선생님의 모습을 벌써부터 보고 있었어요. 그건 이성으로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영혼의 무너짐이죠. 장미꽃 화분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죠?
무엇을 근거로 그런 소리를 하나. 부끄러운 일이지. 아니죠. 여자만의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를 향해 무너지는 사내의 모습을 간파해내는 본능이 여자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 남자에게 여자는 자신을 던지는 것 같아요. 해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송인상에게로 다가갔다. 마침 홀 안에는 신비스런 겨울 산악에 장엄한 오후 햇살만 가득할 뿐 그들 두 사람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해리는 의자에 앉아있는 송인상의 가슴 속으로 머리를 디밀고 파고들었다. 그는 가볍고 부드러운 포옹으로 그녀를 받아주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세상을, 온 우주를 안는 것 같아. CCTV로 아무리 자신을 감시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 후 그들은 서서히 가까워졌다.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들은 주저도 부끄러움도 별로 없었다. 그들은 사실 두 사람 다 서로에게 자신을 억제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었다. 그것이 공개되었을 때 몰고 올 크나큰 태풍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과 영혼은 불타올랐으나 몸은 차가웠다. 이것이 사람이라는 것이다. 사람은 마음과 영혼으로만 살 수 없고 몸만으로도 살 수 없다. 사람의 삶은 혼자만의 삶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남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 남과 더불어 살 때는 언제나 룰이 있는 법이다. 제멋대로는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물불 가리지 못하는 이팔 청춘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들은 고도의 지적 훈련을 받은 지성인이었다. 그들은 어느 정도 자신을 억제할 수 있는 이성의 힘이 있었다. 그들의 만남은 극도로 조심하면서 남의 눈을 피해 가벼운 포옹이나 키스 정도로 이어졌다. 그들은 스스로 주변의 여건이라는 쇠사슬 속에 갇힌 피에로 같은 감정의 행위를 이어갔다. 그들은 좀처럼 이 가면의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 상태에서 해리의 눈문은 통과되었고 이듬해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녀는 송인상 교수의 추천으로 경기도에 위치한 어느 야간 대학의 강좌를 얻었다. 강사료 수입은 얼마 되지 않았으나 대학에서 강좌를 열어 학생을 받고 그들에게 강의를 한다는 사실은 한 사람의 초보학자에게는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불타오르는 사랑의 열정을 언제까지나 이성의 힘으로 억제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이다. 특히 성격이 괄괄하고 머뭇거림이 없는 해리가 그러했다. 이제 강의까지 얻어주셨으니 교수님 임무는 끝나셨어요. 제 곁에 오시지도 마시고 얼씬도 하지 마세요. 도끼로 찍어도 저를 향해 내밀어지는 손을 거둘 수 없다고 하셨죠?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컷 안았잖아요. 이제는 물러가세요. 이번에는 두 발이야. 두 발을 도끼로 찍어도 해리를 향해 가는 발걸음을 말릴 수 없어. 그러면 어디 가서 빠져 죽든지 아니면 동해안으로 차를 몰아갈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동해안을 왜? 같이 가는 거죠. 죽든지 살든지. 인간 사라는 것은 두 판 잡지 않으면 뭐든지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전부를 던지는 것이 해리의 성격이다. 타고난 성격이 그런 것을 탓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람은 일생 자기의 성격대로 살다가 갈 뿐이다. 바닷가 높은 지역에 자리를 잡은 호텔에 든 두 사람은 새벽 4시까지 바닷바람을 쐬면서 백사장을 걸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 여기에 왔는지를 잊은 듯 했다. 멀리 먼 동에 틀 무렵에야 호텔로 들었다. 동해안을 다녀온 후에 해리는 송인상과의 관계에서 정말 이제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다. 해리는 자신이 불륜에 빠졌는가를 곰곰이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불륜이란 지속적일 때만 붙일 수 있는 라벨인 것 같았다. 인간에게는 틀림없이 어쩔 수 없는 감정이 있게 마련인데 그것을 도저히 극복하지 못한 단 한 번의 실수는 오히려 인간답다고 생각했다. 쾌락이라든가 자신의 만족이라든가 행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불륜의 행위를 거듭할 때 그것은 죄가 되는 것 같은 심정이었다. 그것을 죄값으로 단정 짓는다는 사실 자체가
조금은 억지스러운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은 이미 경우와의 관계에서 처녀로서의 신비감을 잃은 지 오래되었다. 송인상과의 관계는 두 사람이 비밀로 덮어둘 수 있는 강한 자제력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 적지 않은 나이와 인생의 중첩되는 경험, 그리고 현재의 사회적 지위 등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자신을 지키고 두 사람만의 비밀을 영원히 지켜갈 수도 있을 것이다. 두 사람 간의 비밀은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인간의 조건이다. 이러한 그녀의 심정이 전달되었는지 서너 달 동안 송인상으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정말 도끼로 자신의 손과 발을 찍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런 가혹한 행위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쩐지 무슨 짓을 저질렀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송인상의 상배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은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였다. 그러나 근 2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사랑의 행위는 당연한 결과를 낳았다. 아니, 축복받을 만했다. 혜리는 임신 3개월의 진단을 받았다. 큰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자신을 다잡았다. 임신을 각오한 사랑의 행로였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문제가 어렵게 되었지만 활로가 있을 거야. 두 사람 다 홀몸이잖아. 대원칙은 중절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런 일이 일어나면 혜리와 나는 완전히 헤어지는 거야. 방법을 말해보세요. 선생님도 살고 나도 살고 아기도 살 수 있는 방법 말이에요. 어떤 문제에도 방법은 있기 마련이야. 탈출구 없는 감옥은 없는 법이야. 시간이 문제지 다른 풀 수 없는 문제는 없어. 혜리는 헐렁한 원피스를 입어 불러오는 배를 은폐하고 한 학기를 무사히 넘겼다. 다음 학기에 광자를 포기하고 송인상의 고향인 강원도 인제로 내려갔다. 거기에는 송인상의 노모가 혼자서 살고 있었다. 산골의 초가집을 양철지붕으로 개량한 주택이었으나 깨끗하고 편리했다. 주선원을 부르려다가 아이를 받아본 여러 차례 경험이 있는 노모의 만류가 원인이 되었을까. 산부의 양수가 터져 사산으로 끝나고 말았다. 송인상과 혜리는 목 놓아 울었다. 죽은 부인과의 사이에 생산이 없기도 한 송인상은 간절히 출산의 성공을 빌었으나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아차하는 순간이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는 것이다. 아기를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묻고 그들은 깊은 침묵으로 빠졌다. 혜리는 입술을 깨물고 세월의 풍화작용을 기다리며 견뎌 나갔다. 송인상은 더 자주 강원도 집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지성으로 혜리를 위해 주었다. 어떤 날은 온종일 혜리를 업고 온 산을 헤매기도 했다. 주변에 눈이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언제나 금요일에 나타나는 송인상은 월요일 아침에 상경하였다. 한 반년 가까이 산속 생활을 하던 혜리는 어느 날 간데온데 없이 자취를 감추었다. 누구도 그녀가 간 곳을 알 수 없었고 당연히 찾을 수 없었다. 송인상은 미친 듯이 그녀의 행방을 쫓았으나 도무지 갈 만한 데가 없었다. 그들의 관계가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는 만큼 무슨 실종신고를 낼 수도 없었다.